자, 이번 시간에 이제 법률행위 요건 한번 보시죠. 자, 법률행위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려면 성립해야 되죠. 성립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나눠져요. 이 성립 요건도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어요. 효력 발생 요건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분류해 놨으니까 이대로 이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적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그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고 부르려면 무조건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인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표시 내용이 결국은 법률행위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가 뭐 모두 있어야 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의사표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의사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걔가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의사표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나요? 목적이 없는 의사표시는 잠꼬대예요, 잠꼬대. 당사자가 없는 의사표시는 개가 짖는 소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있으면 다 있는 거야. 근데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이거 갖고 물어봐요. 자, 목적물이 없는 의사표시는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법률행위로 물어보고,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래 틀린 지문이 된다고.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았다야. 성립해야 유효든 무효든 따지는 거지, 성립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라고 해야지, 무효 유효 이게 아니야. 성립하고 나야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뭐냐? 고용계약. 고용계약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주예요. 사업주면 우리는 어떻게 노무 제공을 받고 또는 용역 제공을, 기술 제공을 받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취득이야? 우리는 기술력 취득, 용역 취득, 그 다음에 뭐 노무 취득이 우리 목적이죠. 목적물이 있나요? 없죠. 목적은 있어도 목적물은 없지. 사람이 어떻게 물건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고용계약. 유효죠. 하지만 목적물이 없으면 가능하지만 목적은 있어야지. 거기도 목적물은 없어도 노무 제공이라고 하는 목적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책에도 한번 나올 거고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성립 요건은요,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인 거예요. 그럼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하면 뭐냐는 얘기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유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유언자가 유언할 목적으로 유언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유언이 성립한 거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5가지 형식이 있어요. 공정증서, 구수, 녹취, 자필, 비밀 증서라고 하는 5가지 증서 방식 중에 하나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 같은 거 있잖아요. 혼인도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여자한테 저하고 혼인해 주실래요? 그래요. 남성이 당사자 있죠? 가족이 될 목적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도 승낙을 했어요. 그럼 부부 된 거야? 키스를 한 30분 했어. 입술이 부르트도록. 그럼 부부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키스까지 했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부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고가 필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또 너무 야한 얘기해서 수업이 안 돼? 떨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 봐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앞에서 배웠죠? 권리 능력 없는 자, 의사 능력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고,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가 한 행위는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목적은 어떻게 해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까지 이미 배웠고요.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정상적인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또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던가 이거 공부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효력 발생 요건이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이것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인 거야. 근데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이건 암기사항이고 이것도 한 바퀴 돌고 나면 다 그냥 자동적으로 암기하게 되는데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지. 대리권도 없는 자가 가서 대리행위했는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다 대리해야 되지. 지금부터. 삼성 자산 매각 우리가 가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래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이 구역을 지정한 거야.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고 실수요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에 대한 거래, 유상 거래가 있다. 그럼 관할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관청에서 공무원들이 이게 실거래인지 아닌지, 실제 거래인지, 실수요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게 돼 있다고. 이건 특별히 정해놓은 거고요.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돼야지 되고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들한테, 딸한테, 자녀들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노트북 사주겠다는 채무는 있지만 지금 당장 사주겠다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사주는 거죠.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기한부 법률행위 임대차 계약 오늘 체결하면서 11월 10일 날 입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오늘 당장 입주해야 되는 건가? 그럼 언제 입주해야 되죠? 11월 10일 날 입주하는 이유가 뭐야? 그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한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그냥 암기사항이고 근데 한 바퀴 돌고 나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돼요. 특별히 암기할 건 없어요. 여러분이 틀리는 건 여기서 주로 틀려요. 특히 이거 목적 가지고 주로 틀리고요. 또 하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불성립 부존재인 것이지 무효 유효를 따질 수가 없어요. 아까 설명했죠. 이쪽에는. 그럼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이것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틀렸잖아. 불성립 부존재라고 했잖아요. 1초나 지났, 야 1.3초 지났구나. 그렇죠? 이게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관념을 버리고 민법적인 관념을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암기해서 뭐가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방 얘기해 준 것도 틀려. 머릿속에 관념이 안 바뀌면 이게 잘 틀리는 거야. 최대한 많이 바꿔야 성적이 자주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말이 나와. 법률행위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법률행위 불성립 부존재로서 유효, 무효의 문제를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일반적 성립요건 갖추고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도 불성립 부존재죠. 성립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이란 말이죠. 특히 목적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아주 잘 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틀려요. 이게 쉬운 내용인데 잘 틀리니까 출제교수가 얼마나 재밌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욕도 안 먹고 쉬운 문제 냈는데 실수해서 자꾸 틀리고 실수한 사람은요. 아는 문제였어? 모르는 문제였어? 아는 문제였는데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변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항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출제교수들 이거 재밌다니까요. 예. 어려운 거 낸 거 아니고 욕먹을 문제 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럼 얼른 책으로 한번 갈게요. 지금 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 일반적 성립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죠. 특별 성립요건에 보세요. 특별 성립요건에 일반적 성립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죠. 그럼 그 앞에다 써넣어.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 알파가 특별 성립요건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요식행위 보이시죠? 동그라미 2번에 요식행위 보니까 다 법인 설립행위, 유언, 나머지는 다 뭐야? 가족법상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 게 이제 보증 있죠? 보증이
작년 초인가요? 작년 초인가 그 독일 민법에서 보증행위를 유식행위로 아마 결정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쫓아갈 것 같은데 그 보증이 요식행위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에 반영이 될래나 모르겠어요. 이제 요물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다라고 하는 거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음 과정에서 1월 과정에서 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 있죠. 효력 발생 요건에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그래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정상적인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하고, 자, 요거는 지금부터 공부할 거고 그건 줄칠 거 아니고 줄쳐야 될 건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죠. 거긴 두 번째 줄,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줄쳐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의 관할 관청의 허가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한 거고, 이제 법률행위 목적 이거부터 할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 그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의 의미는 계약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계약 성립 당시부터 확정돼서 이행기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계약 성립 당시는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만 마련해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아파트 분양 신청하죠. 그래서 당첨됐대. 대박 났네. 그죠? 그러면 동호수취 좀 나중에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파트 당첨돼서 계약 체결할 때 동호수 추첨하는 날, 뭐 한 달 후 아니면 두 달 후 언제 어디서 동호수 추첨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 가잖아. 그렇죠? 계약 체결할 때는 내가 몇 동 몇 호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돼 있죠. 내가 언제 입주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할 땐 입주 가능한 날 이거 정해주는 거죠. 우리 계약 체결할 때 뭐 보고 계약 체결해? 현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가서 뭐만 보는 거야? 모델하우스 가갖고 모델하우스에 보면 전체적인 어떤 조감도만 보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 체결할 때는 확정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하지만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절차, 방법은 정확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행기까지만 확정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행기까지도 확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 계약은 성립됐는데 이행기까지 이행을 못하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확정이 불가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확정은 했는데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럼 그게 채무 불이행이 되고, 이행기까지 확정이 안 된다 그럼 그건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는 괜히 지금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채무 불이행도 잘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데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 야, 여기 보세요. 목적과 목적물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미 설명했어요.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야, 이거는 끄떡끄떡한 사람들 지금 정신 하나도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불성립 부존재예요. 예. 그래서 여기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목적의 확정, 매매 계약 시 매매 목적물 대금은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4월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표적인 게 분양 계약이라 그랬죠. 아파트 분양 계약 같은 거, 이건 그렇게 계약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자, 법률행위 목적의 서설에 동그라미 2번에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목적물과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니은으로 가시면 매매의 목적은 있어도 법률행위 목적은 있어도 법률행위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고용계약 있죠. 고용계약. 자, 거기까지 줄쳐 놓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2번으로 가면 목적의 확정이야. 그래서 1번 줄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다가 써놓게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계약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건 틀린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법률행위 시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실현되는 시점에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성립 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과 절차만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목적의 가능입니다. 이 목적의 가능은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목적의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 하나가 나와요. 목적의 가능, 불능의 판단 표준은 그 시대 사회 관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건 사회 관념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에 물놀이 갔다가 반지 빠뜨렸대요. 그 반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반지일 수도 있죠. 그럼 꼭 찾아야 되잖아 이거. 그 찾는 계약을 체결한다.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는 계약? 물리적으로 과학적인 기준으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법은 있는데 거진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강 상류에 댐을 지어서 물을 우회시키고 하루에 댐을 해가지고 물 흘러나가지 않게 하고 이제 5마력짜리 워터펌프 50만 대 동원해서 퍼내면 되죠. 몇 년이 걸려도 언젠간 퍼질 겁니다. 퍼내고 나서 거기다 금속 탐지기 100만 대 동원해서 찾으면 되겠죠. 예, 언젠간 찾아질 겁니다. 찾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죠? 예.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회 관념상, 사회 통념상 그런 건 불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이거고요. 자, 이 불능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불능이 있어요.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계약은 성립했는데 성립 당시부터 목적물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이 체결됐다. 처음부터 없는 물건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계약 체결할 때 그때는 이미 불능이 돼버렸다. 그럼 있던 물건이 화재로 인해서 타버렸는데 그래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매도인은 그게 이행이 가능한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 불난 거야 이게.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불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계약 체결한 날 기준으로 목적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고 여기는 계약 체결한 날 목적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체결할 때부터 이행할 수 없는 그리고 이행기까지도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이 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 있었죠. 이행이 완전히 가능한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불이 나서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그냥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게 뭐냐면 아니 왜 있지도 않은 무효인 계약이 체결됐을까?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좀 지도록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계약 상책임이냐 계약 체결 전 단계 과실 책임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그럼 계약 상책임이야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책임이야? 눈 뜨고 읽어봐봐 한번. 그러니까 계약상 책임이요 계약 체결 전 단계 책임이요? 계약상 책임이요 계약 체결 전 단계 책임이요? 계약상 책임이라잖아. 왜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됐느냐 그 책임지란 얘기지. 계약 체결, 계약이 성립했다며요. 계약 성립 전 단계 책임이 아니라 계약했는데 처음부터 이행하지 못하는 계약을 했다며.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눈 뜨고 읽으면 돼 이건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눈 감고 시험 보면 안 되지만.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매도인 갑이 이 물건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 그걸 과실이라고 하죠. 네. 또 매수인은 그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일 때.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매도인은 이게 없을 땐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 같으면은요. 이게 이행이 가능한 줄 알고 이거 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무슨 잔금을 주기 위해서 자기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행 준비를 위해서 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비 줬다든지. 이거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아닙니까? 계약의 유효를 어떻게 했다고?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실내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다. 믿었다가 실내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이행이익은 당장 이행받아서 되팔았으면 얻었을 이익 있죠.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여기서 시험을 내면 여러분 틀리게 문제를 내면 실내이익이란 말 한마디도 안 쓰고 시험을 내요.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을 자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맞았지? 한도로 한다니까. 아시겠죠?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게.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한도로 한다. 맞았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한도로 한다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실내이익이란 말 한마디도 안 집어넣고 문제를 낸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가르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라고 하면 번역을 또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민법도 가르쳐야 되고 막 복잡한 거예요. 이래. 이게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건 계약법에서 한 번 더 배울 거야. 그럼 이번 과정에서 머리 아픈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왜? 원시적 불능인 매매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어요. 했는데 처음부터 불능인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 계약은 무효죠. 무효고 왜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됐는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까지 해놓고 후발적 불능인 계약은 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이 있었다죠. 근데 나중에 불나서 없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럼 도대체 아니 있는 물건이 왜 불타서 없어졌느냐. 이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채무자에게 규칙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에게 규칙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죠. 이건 이제 나중에 나눠서 공부하시자고. 아 느닷없이 채무자는 또 뭔 소리냐. 여기는 이거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여기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표현해 놓고 왜 여기다가는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금전 채무는 우리 물건편에서 공부할 때 금전은 불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지체만 있다 그랬죠. 여기 지금 불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얘기하는 거야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 돈이 아닌 기타 물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매매 목적물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매매 목적물만 놓고 보자는 얘기야. 불능이 생겼으니까 목적물만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목적물 매도인이 채무자야 매수인이 채무자야? 목적물의 채무자는 매도인이지. 아 매수인은 돈 줄 채무가 있지. 매수인은 돈 줄 채무가 있죠. 물건만 놓고 보면 매도인이 이행해 줄 채무가 있는 거고 매도인은 매매 대금 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매수인은 물건 받을 채권이 있는 거고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 얘기할 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됐든 후발적 불능이 됐든 불능이 됐다는 얘기는 매매 목적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누구냐고? 매도인이지. 채권자는 매수인. 여기서 문제를 쉽게 내면 요거만 가지고도 난이도 조정을 해버린다고. 값을 이렇게 내면 제일 쉬운 거고 매도인 매수인 그래도 난이도 좀 쉽게 낸 거고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틀려버리는데 아주 제가 미치는 거지.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벌써 어렵게 느껴지잖아. 채권자, 채무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암기 갖고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민법은. 암기해버리면 망한다. 여기서 매도인, 매수인만 암기했는데 채권자, 채무자로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면 채권자, 채무자로 암기해버렸는데 매도인, 매수인으로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매도인, 매수인 다 전부 다 이해해내야 됩니다.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불능이니까 매매에서 불능이면 물건, 매매 목적물만 얘기하는 거야. 금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매매 목적물만 가지고 봤을 때는 매도인이 인도 의무자, 채무자죠. 매수인이 채권자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채무자의 규칙 사유가 있다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매도인의. 매도인이 이행해줄 의무 있는 자인데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을 만들었다. 그게 채무불이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럼 죄송합니다. 매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럼 매도인이 책임 안 지면 누구 책임이냐? 매수인 책임이든지 아니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고. 일단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며. 갑은 책임이 없다면서요. 그럼 갑이 책임이 없으면 을도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을에게는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에게 책임 있으면 갑이 채무불이행 책임져야지. 을에게 책임 있으면 을이 책임져야지. 그러면 매수인 을이 책임을 진다. 이 매매계약을 책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돈 주면 책임지는 거지. 매매대금 주면. 그렇잖아요? 그래. 근데 쌍방 책임 없는 사유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야. 둘 다 책임 없는 사유. 낙내 맞았대, 낙내. 낙내 3번이나 맞았대, 여기에. 낙내를 누가 몸으로 막을 거냐고. 아무도 책임 없는 사유죠. 근데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생길 위험 가능성이 있죠. 얼마든지 생길 위험 가능성이 있지. 저게 시골에 어떤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화물차가 하나가 송알같이 가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놈의 차는 왜 저러고 싱싱 달리고 난리야. 그런데 그 차가 갑자기 균형을 잃더니 밭을 건너서 할머니 집을 쳐들어가더라는 거야. 왕창 무너진다는 거죠. 이럴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잖아. 사고가 생길 위험성을. 그래서 그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면 계약법에서 또 배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자고? 여기까지 알자고.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 무효. 후발적 불능이면 유효요. 유효. 여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는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 나눠진다라고까지만 뭐라고요? 유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유효냐 무효냐부터 한번 따져보자고.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자, 우리 계약 체결 후 인근 주택에 화재가 옮겨 붙어서 이행이 불가능해졌대요. 그럼 후발적 불능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유효 무효? 유효죠. 예. 소실된 물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야. 그 계약은 무효죠.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목적의 가능, 거기 우리 책으로 갈게요. 2번에 가면 가능과 불능의 표준이 동그라미 1번에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 불능의 판단 표준은 그 시대 사회 관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불능의 종류 양쪽 가로 1번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뭔지는 그냥 개념으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디귿에 보시면 이미 소실된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게 뭐죠? 원시적 불능이죠. 그 경우 밑에다 써놔. 무효. 무효 써놓고 매매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건물이 소실된 경우, 그랬죠? 이건 뭐죠? 후발적 불능 얘기하는 거잖아. 이건 유효 그럼 되는 거죠. 그 밑에 한 번 더 설명이 나와요. 기억에 맨 밑에 줄에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까지만. 자, 그 다음에 니은에 202페이지 니은 보이죠?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 됐습니까? 네, 유효 거기까지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 중에서
좀 잘 나오는 게 거기 1번에 있는 판례예요. 자, 우리가 농지를 취득을 할 때는요. 농지는 아무나 취득 못해요. 농지는 농업인만이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농업인은 평생 농업인만 해야 되나? 우리는 농업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 사는 사람 될 수 있죠. 아이 귀농해갖고 시골서 살려면 농업인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시골 가갖고 농업인 되려면 농지를 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농지 살려면 어떻게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농지위원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농지를 사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는 관할 농지위원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을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서 이걸 등기 서류로 첨부해야 된다고.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첨부 서류예요. 그러면 같은 도시 사람이라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토지를 2,000평을 삽니다. 시골에 있는 토지 2,000평을 사.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나하고 배우자하고 아들놈 2남하고 트랙터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경운기 트랙터 뭐 이런 거 해갖고 농기구가 잔뜩 있고 그런 정도면 2,000평도 영농할 수 있죠. 농업 경영 계획서에 그 정도면 기계 영농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땅 2,000평 농지 사면서 나 혼자 가서 할 거고 삽 2자루로 한대. 농업 경영이 될까? 삽 2자루면? 안 되겠죠. 거기도 출퇴근 거리가 서울에서 거기까지 109km래. 109km. 그럼 아침에 일찌감치 차 끌고 몇 시간 출근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집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요즘엔 차 가지고 농업 경영하다 보니까 50km까지는 허가해줘요. 50km 정도까지. 근데 100km 넘어가면 2시간 넘게 걸리는 거야 사실은. 고속도로 올라타갖고 시속 100km 달릴 때 1시간이지 2시간 가는 거야. 일반적인 거래가 100km면. 여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건 농지 매매할 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등기할 때 첨부 서류고 농지 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나 혼자 가서 용농을 하더라도 내가 농기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농기구 안 샀어요. 하지만 농기구 있는 사람하고 농기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인력사무소 같은 데서 인력동원 계약 같은 거 체결해서 갖다 첨부해서 내면 그러면 이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인력도 갖췄다라고 보면 농지증명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1번에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로서 거기까지 줄쳐놓고 밑에 줄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농지증명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불능 일부불능 그래요. 법률행위가 전부불능이면 전부불능이고 일부만 불능이면 일부불능이죠 뭐. 그런데 일부불능은 전부불능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이건 뒤에서 배울 거고요.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보세요. 자, 우리 객관적 불능은 여러분이 받은 불능이고 내가 받은 불능이에요. 주관적 불능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 혼자만 불능으로 생각하는 걸 주관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 혼자만 불능으로 생각한다? 마누라가 못하게 한대. 그럼 나 혼자만 불능이죠. 하지만 그 주변 사람이 그걸 불능이라고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쪼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항구적 불능과 일시적 불능이에요. 항구적 불능은 지금도 불능이지만 추후라도 이행할 가능성이 없대요. 그럼 이건 항구적 불능이야. 그 다음에 일시적 불능은 지금은 안 돼. 하지만 다음 달엔 가능해. 그게 일시적 불능이죠. 여기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고 이건 지체예요. 지체. 그죠? 그래서 일시적 불능 밑줄 쳐놓고 지체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 불능과 물리적 불능이 나와요. 법률적 불능은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돼 있어요. 이게 법률적 불능이고요. 일시적 불능은요. 물리적 불능은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어. 그래서 이행이 불가능한 걸 물리적 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멸실된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물리적 불능이죠. 하지만 목적물은 있는데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돼 버렸대요. 거래 잘 하던 물건이.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주방 세척제 중에서 옥시라고 하는 제품 있잖아요. 여기 물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도 옥시 제품 그거 아주 잘 팔려요. 진짜 잘 팔려요. 근데 한국에선 거래가 금지돼 있죠. 가습기 뭐 소독제 거기에다가 독극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우리 어떻게 그게 유통 허가가 났는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을 잡아 족쳐야 될 거야. 그 유통업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는 지가 제작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걸 우리 무슨 뭐 식품의약품안전청인가 여기서 검사해서 유통허가 내준 사람들이 더 문제지. 우리처럼 수입해다가 만약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처럼 수입해다 갖다 판 사람이 이거 허가 안 났으면 못 팔았을 거 아니야. 법률적 불능이니까. 허가가 났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건 맨 그 사람들이죠. 갖다 판 사람들. 왜 팔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불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볼 거 없다는 얘기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적법이죠. 적법. 여기서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의 적법은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규는 강행법규도 있고 임의법규도 있거든요. 자,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되는 법규예요. 임의법규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로 야 이거 지키지 말고 다른 걸로 하자 라고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에 A로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강행법규면 둘이 계약 체결하면서 반드시 A로 해야 돼요. 계약하면서 언급하지 않았어도 A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임의법규라는 거죠. 그럼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거 A로 하지 말고 B로 하자라고 정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법규를 강행법규라고 해야 되죠.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라고 한다고. 그럼 도대체 임의법규는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임의법규는요.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근데 이행 방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행 방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행할 건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이행 방법에 문제가 생겼는데 임의법규가 A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야. 그럼 A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임의법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근데 지네끼리 합의하면서 A로 하지 말고 B로 하자. 근데 이게 강행법규였대. 그럼 B가 무효고 무조건 A로 적용이 되는 거고 이게 임의법규였다. 그러면 B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강행법규, 임의법규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A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강행법규가 돼 있다. 근데 B로 하자 했으면 B는 무효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A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규가 임의법규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B로 했대요. B로 하기로 했다. 그럼 B가 유효가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그러면 강행법규 A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네끼리 B로 했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무효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강행법규는 또 둘로 나눠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져요. 그 효력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무조건 무효야. 근데 단속규정은 위반하게 돼도 효력 자체는 유효로 해요. 하지만 처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규정이라 그래? 단속 대상 규정이다라고 하는 게. 강행법규 중에서 처벌 대상 규정을 단속 규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금지되어 있다고. 근데 음식물을 판매했대.
그럼 그 음식물 판매 행위가 유효일까 무효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유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사서 드셔보셨나요? 어디서? 포장마차. 포장마차 다 무허가요. 아이, 떡볶이 안 사 먹어봤어, 어릴 때? 예, 학교 앞에서 떡볶이, 오뎅, 아유, 오뎅 같은 거 한겨울에 다니다가 보면 김 모락모락 나는 거, 그죠? 아우, 배고프다, 그죠? 예. 그냥 소주 많은 거에다가 한 잔 쫙 해갖고 한 줄 딱 해서 쭉 그냥 가고 좋잖아. 그런 거 있죠. 그거 다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다 줘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업주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처벌받는 거거든요. 이 단속 규정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게 안 나와.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어요. 미등기 전매 행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등기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제가 이분한테 샀어. 사고 이제 이분한테 판다고. 그럼 제 이름으로 등기하고 팔아야 돼요. 근데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이렇게 팔면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이쪽으로 직접 넘어간 것처럼 하고 조금 깎아주고 여기도 조금 싸게 팔면서 그 대신 다운계약서 같은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미등기 전매 행위거든.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는 행위거든요. 이걸 등기법에서 봤을 때는 내 등기가 생략이 됐죠.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라고 해서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이건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 중간 생략 등기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가 왜 무효가 아니냐? 자, 이런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소유자 이렇게 보시면 갑, 을 이렇게 순서대로 되면 가장 좋죠. 네, 현재 소유자 누구죠? 병이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고 있죠. 좋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떼는 거야. 갑, 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중간에 생략돼 있죠. 그래요. 여기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구요? 제대로 공시하고 있죠. 여기 현재 소유자 누구죠? 제대로 공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이 돼서 지금 을이 생략이 된 등기 아닙니까? 이 등기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실체 권리자 누구죠? 등기는 병으로 돼 있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를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 그 대신 하지 말라는 거 했죠. 그러니까 처벌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단속 규정은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뭐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걸로 나온단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상 강행 규정은 모두 다 효력 규정이에요.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어요. 전부 다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또 강행법규 중에 단속 규정도 있다면서요. 예. 일반 법학 개론 시험에서는 그게 무효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는 민법의 강행 규정은 다 뭐라 그랬어요? 효력 규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민법 시험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할 수 있다고요. 왜? 민법의 강행법규는 다 뭐니까? 효력 규정이니까.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할 수 있고, 그렇게 강행법규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의축 위반이 아니다. 앞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위반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데 요걸 다 잘 보시면 갑하고 을이 거래했고 을이 병하고 거래했잖아요. 여기도 계약한 거고 여기도 계약한 거야. 근데 순서대로 이렇게 계약해서 등기한 게 요거죠. 근데 이제 얘를 빼버리고 이렇게 직접 등기한 게 요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생략된 등기 아닙니까?
이 중간에 생략된 등기가 혹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얘하고 체결한 계약은 토지거래허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지. 이거하고 계약도 토지거래허가 안 받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계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계약한 것처럼 허가 받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거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는. 뭘 위반해서?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죠. 등기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은 이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하지만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 단속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대체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래서 등기가 격려됐다. 그럼 이거는 유효란 얘기죠. 하지만 토지거래가 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왜 무효라 그랬어요? 이 계약이나 이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계약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계약한 것처럼 허가 받았죠? 그러니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3자 간에 합의가 있든 없든 이 계약도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계약이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효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면 남의 물건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 유효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갑은 을과 자기 물건 매매한 거잖아. 을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 물건이 아니야. 자기 물건 아니죠. 하더라도 이 매매 유효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서 권리를 취득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고 또 을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지위는 또 병이 가지고 있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고 갑으로부터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직접 됐다는 얘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등기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같으면 이 매매는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효죠. 매매도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효죠. 근데 얘네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계약을 허가까지 받았다는 얘기야. 실제 계약했나?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뭐죠? 무효지. 허위문서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뭐 탈법행위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자, 목적의 적법성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고 강행법규, 임의법규 뭐 개념보다는 다음 페이지 보면 참고에 그거 줄칠 건 아니에요. 참고사항에 자, 어떤 규정이 강행 규정이면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임의 규정이면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몇 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뭐 양쪽 가로 3번으로 갑니다. 강행법규의 유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지는데 동그라미 1번 효력 규정 보이시죠? 효력 규정 줄쳐놓고 니은에 있는 거 줄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규정 요거고요. 디귿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강행 규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에 100만 원만 받도록 돼 있는데 200만 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초과된 부분만 무효인 거야. 그럼 얼마만 주면 된다고? 100만 원만 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과된 부분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하지만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면 니은에 있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 있죠? 이거 그냥 하나 줄쳐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탈법행위잖아요. 탈법행위. 탈법행위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 두 줄 다 줄쳐 놓으시는데요. 탈법행위는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간접적으로 위반한 거죠. 그래서 목적은 강행법규 위반한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겉으로는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죠. 국유 토지 같은 거 이렇게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국유 토지를 자기가 불화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국유재산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야. 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갑자기 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바꾸는 거야. 이게 행정재산이었는데 행정재산에서 기타 일반 재산으로 바꿔버려. 일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행정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꾼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일반에게 매각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설회사 하시는 분인데 국유재산 이만큼 사서 줄넘기 하려고 사겠어요, 여기서? 전 직원 전부 와, 줄넘기 갖고 와, 그 줄넘기 시키려고 사겠냐고. 왜 살까, 이거? 그럼 국가에서도 이걸 일반 기업에게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개발행위 허가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려면 용도를 행정재산에서 뭘로 바꿔야 돼? 일반 재산으로 용도를 바꿔야 된다고. 그럼 이건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담당 공무원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담당 공무원들. 지금 이게 토지주택공사로 많이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토지주택공사 애들이 도면 들고 다니면서 동네 아저씨들하고 다 같이 막 사고 난리 났다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야. 어떻게 그 도면은 그 공문서 그 대회비인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샀다고? 그 무슨 그런 일이 있는지. 어쨌든 이 담당 공무원 이거 사잖아요. 그럼 처벌받아요. 그리고 이거 매매 행위는 무효인 거야. 근데 담당 공무원이 제일 먼저 알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 그러면 요 부분에 있는 땅 사야 돼, 말아야 돼? 요거 사야죠. 지금 요 부분에 있는 땅들은 땅 주인들 한숨 곡소리 나오고 있는 거야. 국유재산에 묶여가지고 같이 붙어서 묶여가고 개발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죠? 땅값이야, 똥값이야. 똥이 금 되는 거지, 조금 있다가. 이거는. 이거 사야지, 제일 먼저. 요 부분에 이렇게 물려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막 사야 된다고. 이런 게 이제 투기적 거래죠. 근데 지 이름으로 사면 걸려, 안 걸려? 걸리지.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사? 처남. 처남 이름으로 사는 거지. 처남은 일단 나하고 성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처남 이름으로 샀다. 내 동생 이름으로 사면 재수 씨가 안 준다고 떼굴떼굴 굴르면 복잡하잖아. 근데 처남 이름으로 사면 마누라 가서 휘젓고 뺏어오죠. 처남 이름으로 사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실제로는 내가 산 거야. 근데 이름만 누구 이름이요? 처남 이름으로 불렀다고. 이게 탈법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죠? 강행규정 위반했어, 안 했어요? 했지. 근데 겉으로 봐서는 위반한 것처럼 안 보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탈법행위는 무효인데 거기 밑에 있는 판례 1번 한번 보세요. 자,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뭐다? 무효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나올 때가 된 게 그때 당시에는 안 나왔죠, 시험에. 그거 한 2년 전인가요? 2년이나 하면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시험에 안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신경 써서 보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부터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